법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 문화의 개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안에 이 사내 분들의 어떤 대화, 그 다음에 같은 산업에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 사람들, 이런 노동자분들과의 대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개선되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는 네이버 조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5월의 곽예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조합원 법률 교육이 벌써 이제 2회차를 맞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구제 절차입니다. 최근 이 주제에 대해서 네이버 내에서 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됐고 관련해서 노동조합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조합원분들께서도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법률 전문가로서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어떤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고 실제 어떤 사례들이 좀 상담 사례들로 들어왔으며 그 다음에 이제 구제 절차를 이제 밟게 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교육하게 될 내용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판단하게 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한 요건과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그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행태와 유형이 나올 수 있지만 행위 태양 그리고 주체에 따른 유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제 절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제 절차로 일단 전체적인 구제 절차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흐름을 먼저 크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내 절차의 내용,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진정 절차, 그리고 그 외로 민형사상 재판 절차 또는 뭐 산재에 관련된 것 이런 기타 절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네. 정말 쉽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직장과 괴롭힘입니다. 직장.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개념 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이제 괴롭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괴롭힘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무엇이 괴롭힘인지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처음에 이제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뭐 법적인 개념은 아니었고 당연히 뭐 직장 생활은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니까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들은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그걸 우리는 직장의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워낙에 너무 진짜 굉장히 사실은 집에서보다 더 오래 있잖아요. 직장에 가장 오래 있는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형사범죄라는 것은 사실 명확성의 원칙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라고 정말 명확하게 딱 이렇게 이것만 범죄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고 제가 진짜 좀 나쁘게 갑질을 하고 있는데도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직장 내에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 개념 정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의 내용들을 근로기준법 안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시면 76조의 2로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아까 괴롭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업무 관련성은 좀 우리가 상당히 넓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의 업무 관련성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사실은 관계가 무슨 여기서 8시간 딱 끝나고 나서 띵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SNS로도 이어질 수도, 물론 그것도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SNS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좀 분명히 약간 경계가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는 개인 간 갈등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맥락을 이제 거치다 보면은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 관련성은 딱 이건 업무 때문에 일어난 거네,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넓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소, 시간이라고 했던 것들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직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행위 요건 3가지일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일 것,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줬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 악화됐을 것이라는 이 3가지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장님만 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 경영, 그러니까 저희는 여긴 법인이잖아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주라고 하면 그냥 이 회사 자체가 사용자죠. 하지만 이거를 이제 경영을 담당해 주시는 대표이사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나 노무, 급여 이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담을 하시는 그 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사용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용사업주로서도 이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면 그 해당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갑질 문제는 이제 원청, 하청 이런 협력업체 관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경우는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관계는 사실 포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로 인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사내에서 내부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좀 처리하도록 이제 고안이 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규칙상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도 이제 규율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서도 이제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요건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일 것. 근데 이제 우위성을 판단하는 요소, 그러면 뭐 왜 내 동료 근로자 사이에서는 좀 어려운 거야? 반드시 상사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적인 지위 명령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좀 이 우위성은 너무 쉽게 인정될 거예요. 이게 가장 원칙인 건 사실입니다. 이 우위성은 단순히 이 지위 명령 관계로만 판단되는 건 아니고 개인하고 집단 이런 수적인 열의에 있을 경우에, 그다음에 뭐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과 같은 어떤 마이너리티적인 특성,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팀원과 뭐 팀장 이런 좀 평등한 수평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군속 연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우위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어떤 이 직장 내에서 근로자 위원을 맡고 있다든지 뭐 이런 그런 지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력 이런 것들도 우위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요. 2가지로 이제 나눠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업무상 필요성이 아예 없는 경우. 그리고 2번째로는 이 경우가 사실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해당하면 이게 된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이고요. 근데 이때 행위자가 나는 그런 결과를 줄 줄 몰랐어. 나는 내가 한 거 가지고 네가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피해자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일단 그걸 상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회사마다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고 또 회사마다 제도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그런 뭐 이 행위를 하면 괴롭힘이고 이 행위를 하면 괴롭힘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 직급에 있는 사람에 봤을 때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을 거야. 그리고 근무 환경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저해됐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이제 직장의 괴롭힘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한두 번 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막 했는지, 점점 이게 강화가 된 건지, 어떤 뭐 사건 계기를 통해서 이게 촉발이 됐는데, 점점 이제 악랄하게 이제 뭔가 좀 변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올해 4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들이 상당히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사실은 되게 비슷하게 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조치 의무들에 대해서 뭐 다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거나 혹은 뭐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되어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내의 뭐 자율적인 해결 이런 거를 조금 더 강조하고 또 워낙에 좀 포괄적인 모든 그런 괴롭힘들을 다 포괄하는 것들로 만들다 보니까 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조치가 좀 전혀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거의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21년 4월 13일에 개정법 이제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10월 달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정법에 그때 이제 포함된 거에 따르면 이 사용자가 그리고 사용자의 그 직계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그냥 이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인지 단순 이제 동료 이제 노동자인지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태양에 따른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유형, 이게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적 성희롱, 뭐 행동을 하는 성희롱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몇 가지 유형을 나눠서 말하기도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딱 유형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업무 능력이나 성과, 뭐 그런 뭐 인사 평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거를 제대로 된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훈련이든 승진이든 뭐 어떤 대우를 하는 복지의 정책이든 간에 거기서 이제 다른 근로자하고는 부당하게 차별을 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부여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다 꺼리는데 이거 진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건데 계속 한 사람한테만 이 그 특정 힘든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힘든 업무가 아니라 일 같지도 않은 거, 정말 너무 막 내가 뭐하러 회사 나오지 싶게 너무 그냥 허드렛 일 혹은 뭐 그냥 뭐 몇 시간 안에 바로 끝날 수 있는 일만 주고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 이건 뭐 이게 뭐가 제대로 된 업무인지는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업무로 입사를 하셨다라는 근로계약상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의 업무를 주게 된다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인사 뭐 단체 협약이라던가 취업규칙상의 어떤 본인들의 혜택과 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막거나 방해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업무 관련성이 아니라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쉽게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가 좋겠죠. 다만 뭐 모든 거는 이제 좀 이 맥락과 이 관계와 이런 거에서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포관, 폭행, 모욕, 뒷소문, 집단 따돌림은 이제 너무 당연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형사범죄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내 절차, 이게 가장 메인이고 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정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근데 사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든 뭐 어떤 행정기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다시 보내요. 이 화살표가 이제 제가 이렇게 가고 오고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내 절차에서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사용자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한 몇 가지 굉장히 중대한 유형을 제외하고는 다시 사내 절차로 보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이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건 다시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자율적인 해결에는 좀 필요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까지 너무 이 행정기관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떨어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법으로 인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내 절차를 하게 되면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사실은 이제 취업 규칙은 그 10명 이상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작성을 해서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취업 규칙엔 이러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제 근로기준법 93조에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으로 취업 규칙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제 이 취업 규칙 제정의 의무 위반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에 발생 시 조치, 사용자가 조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그 피해 사실을 목격한 사람도 사실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미 마련된 그 취업규칙상의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는 이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조사가 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주에는 뭘 해야 하느냐? 피해 근로자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본인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서 신고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가해자하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또 뭐 2차적인 그 가해가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용자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근로기준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 근로자 등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를 명령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왜 나를 다른 팀으로 보냅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실 그러니까 조사가 사실은 중요하죠. 이 조사에 대한 내용도 없잖아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이제 규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사의 크기, 뭐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규율하는 게 좀 부적절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좀 어쨌든 요즘에는 외부 법률 기관, 뭐 로펌이라든지 뭐 혹은 노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조사 자체는 조금 이 회사에서 관여할 수 없게 그런 객관적인 그런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배치 전환을 하고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 조항을 이제 신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5항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에 괴롭힘을 했다라는 게 어쨌든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그냥 두거나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징계를 하든 분리를 시키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이걸 1순위로 두고 이제 그 결정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6항은 뭐 이거랑 유사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혹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경우 그런 규정이 있고 이 경우에만 사실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끝났는데 조사가 끝났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고 제대로 뭐 혹은 괴롭힘으로 인정도 안 됐고 아니 괴롭힘으로 인정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안 취하는 것 같고 뭐 견책 경고 줬다 그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유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다시 사내 절차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사실 사업장에 아예 신고를 안 하고 먼저 진정을 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럼 물어봐요. 이거 사내 신고하셨어요? 사내 신고 안 하셨으면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면 하세요. 그러고 제도 안 내고 행정 종결하는 거죠. 이건 아무 조치도 안 취해지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회사는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요. 노동청에서 뭔가 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세요. 조치를 취하세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시정 지시가 가게 되지만 이거를 불이행한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업장에 신고했는데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사실은 하라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아까 말했던 그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취업 규칙에 이런 지침이든 아무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개선 지도에 대한 시정 지시 명령뿐만이 아니라 취업 규칙을 이제
이제 재개정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그 위반,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뭐 체계는 구축되는데 조사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조사하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불만족한 경우에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그냥 뭐 제발 조치를 이행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런 거 다시는 제발 안 되게 좀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 지도를 하고 종결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불합리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니까 조사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행위자 입장에서는 이미 잘못된 조사를 통해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까지 하게 됐는데 만족스러운 구제 절차가 됐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상 지금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도가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지금 진정과 그다음에 진정을 통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예 문제 있는 데들, 뭐 체계도 구축하지 않고 이런 경우 조사도 안 하고 이런 데는 이제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 결과에 이제 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사실은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는 그 사용자가 직접, 대표이사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지청에서 뭐 참고인을 조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직접적인 조사 절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유일한 형사조항을 두고 있는 불이익 의무를 그러니까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불이익 처우를 한 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 사건으로 이제 넘기는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민형사상 구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하건 형사범죄라고 해서 고소 고발을 하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건 다 이거를 신고하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증거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을 해야 될, 사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상 증명 책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내의 조사 절차를 진행할 때 그 결과가 나한테 유리하게 나왔으면 조치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후에 이렇게 하게 되는 재판 절차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최소한 괴롭힘이었다라는 점은 사내에서 인정이 됐다라는 게 나중에 재판 절차라든가에서는 입증 책임을 덜는 그런 좀 부담을 덜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신고를 하실 때부터 그거를 고려하셔서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거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그다음에 뭐 업무를 방해, 이게 그리고 강요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협박 이런 형사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따로 사실은 좀 카테고리를 두긴 하지만 이것도 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어쨌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형사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구제 절차를 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곤 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가해를 한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모두에 대해서 책임을 청구하기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치 의무들이 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당연히 다 불법행위들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를 사용자가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산재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산재법에 따라서 이제 요양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사내 절차의 자율성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구축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규정을 하는 거지만 취업규칙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리하게 개정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절차를 만들고 더 좋은 걸 만들고 할 때는 그냥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견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어쨌든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근에 이런 가슴 아픈 사례 때문에 하셨던 그 요구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일반 조합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제도적인 변화를 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반수 이상이 직장의 괴롭힘을 그냥 참고 있는 회사라는 타이틀은 조금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법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 문화의 개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안에 이 사내 분들의 어떤 대화, 그 다음에 같은 산업에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 이런 노동자분들과의 대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개선되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는 네이버 조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와서 사전에 질문 왔던 거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공통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오히려 부적절한 결론을 내는 것보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제대로 구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고용노동부의 그런 진정 절차가 조금 실효적이고 유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진정을 해서 지금 제대로 된 아예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